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 숙제를 제가 먼저 내줄 겁니다. 오늘 숙제는 제 수업 시간의 교재 항등식에서 어디까지? 조립제법까지 19번 말고 그 다음 장 넘기면 항등식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항등식에서 어디까지냐면 54페이지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62페이지까지 거기까지가 숙제가 됩니다. 그 부분 숙제를 잘 해오시고요. 또 얘가 이거 하나 있어. 봐봐. 내가 우리 친구를 질문을 직접 부른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에서 이건 뭐야? 누가 질문했네? 이건 누가 질문했네? 거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숙제를 내주면 그 부분을 보기에 답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보기에 그 답이 없으면 계속 풀어보세요. 알겠죠? 설령 자기가 답은 원래 그 문제의 답은 4번인데 자기는 계산해가지고 5번이 나왔어. 그럼 분명히 그 문제는 틀렸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일단 보기 답이 없다면 계속 풀어봐야지. 그지? 그리고 소답형 만약에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주관식에서 자기가 계산을 했을 때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 나온다. 그러지 않는 한은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하시고 자, 오늘 숙제는 이 부분입니다. 봐주세요. 오늘 숙제는 제가 항등식에서부터 제가 내용 설명을 먼저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숙제가 62페이지까지 숙제가 되고 우리 지금 영상을 보내야 하니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야? 54부터 수업 교재의 54페이지에서부터 62페이지까지 내용 설명을 제가 해줄 거예요. 그 부분이 숙제가 되고 올림포스는 1강 다항식의 연산이 있죠. 그치? 다항식의 연산 올림포스는 다항식의 연산이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딱 넘기시면 도형의 이동을 넘기면 다항식의 연산 올림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 올림포스의 1번에서 어디까지? 27번까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수업 시간의 교재 54페이지에서부터 62페이지까지 그 부분 숙제와 그 다음에 올림포스 1강. 그래서 봐봐 얘들아. 2강 본 내용 들어가면서 1강 숙제를 물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같이 물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3강 숙제 나가면서 2강 과제물로 물리고 나가니까 한 번 수업할 때마다 2강 이렇게 물려서 나가면 다시 한번 복습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내용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질문을 제가 먼저 받아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질문은 수업 시간에 있는 질문보다 고난이도 질문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고난이도 질문을 제가 먼저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교재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건 클리닉 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봐봐.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도형의 이동이 도형을 끝나고 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것은 토요일날 시험 보는 거 조금 너무 촉박하고요.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에는 클리닉 시간대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알겠죠? 시험 보는 분위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오늘부터 나간 진도에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나간 진도까지 계속 쪽지시험 같이 앞전과 같이 수업 시간을 빼는 게 아니라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클리닉 시간에 짤막하게 해서 그 부분의 시험을 볼 겁니다. 토요일날 그때 누가 일찍 나가는 친구 있었지? 누구였지?
보영이였나? 보영이가 몇 시에 나가? 몇 번? 안 들렸어. 미안해. 5시에? 그러면 4시에 우리가 수업이 끝나죠? 정규 수업이 4시에 끝나지? 그럼 4시부터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클리닉하고 좀 더 시간을 더 연장해서 공부를 하다가 가면 되지. 그지? 자, 거기 한번 가보자. 내용 설명에서 자,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이 수학 상을 언제 정도 배웠을까요? 수진아? 작년으로 이야기한다면 2학기 때는 안 배웠을 거 아니야. 2학기 때 상 배웠나요? 2학기 때 상 안 배우고 거의 2학기 때는 진도가 많이 못 나갔을걸? 왜냐면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중간고사 보고 나서 몇 주 지나서 바로 기말고사 보니까 상은 만약에 안 나갔을 것 같고, 만약에 상이 나갔다면 정말 늦게 나갔다면 여름방학에 상이 나갔을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 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만약에 나간다면 뭐 하를 했든가 뭔가 했겠지. 그럼 상을 만약에 했다면 작년 초에 하지 않았겠느냐. 알았지? 그래서 좀 늦게 해도 상관없지만 몇 달이 지났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 설명을 적어주면 꼭 찍어서 핸드폰으로 찍으면 핸드폰으로 찍은 이유가 시간을 너희한테 절약하기 위해서 찍어준 거거든요. 꼭 다시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오늘 숙제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구나 하고 54에서 62까지 나갈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어도 한번 꼼꼼히 한번 훑어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 놓고 그 정리가 되면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만약에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요, 항등식. 자, 이 앞전 프린트는 제가 설명을 만약에 건너뛰는 이유가 뭐였냐면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 있죠? 그지? 그 공식 가지고 전개하고 나눗셈의 표현 방법만 잘 해주면 아마 수업 시간에 있는 교재는 자기가 전개하는 거 실수하지 않았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건너뛰었고 오늘 이 시간에 항등식 내용 설명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 정리. 굳이 나눈다면 세 번째 인수정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립제법.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예요. 알겠죠? 토요일 날은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야. 알았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 설명이 다소 적을 겁니다. 자, 먼저 아마 항등식부터 내용 설명을 먼저 해주면, 자, 항등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 먼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건 만약에 적은다면 이 4번은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가 되면 4번 설명이 끝나요. 인수정리 문제도 여기서 이 정도가 되면 인수정리 끝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도 여기서 이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한 판을 딱 쓰면 요 세 개가 다 정리돼요. 알겠죠? 다시 다소 항등식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등식이란 말은 등호로서 연결된 식이다. 자, 등호로서 연결된 식은 뭐가 있다?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 있다. 자,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은 방정식하고 항등식이다. 자, 방정식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고, 자, 특정한 수에 대해서만
대하여 성립한다. 자, 특정한 수값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예를 만약에 든다면, 자, 등호로 연결되어 있지만, 자, 이와 같은 등식은 분명히 등호로 연결된 등식이 되지만 특정한 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죠. x가 2라는 특정한 수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 알겠죠?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수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모든 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 된다. 자,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특정한 수를 의미하고 항등식이라는 것은 모든 수. 그럼 선생님, 여기서 있는 수가 실수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수학상에서 배운 복수수까지입니다. 알겠죠? 모든 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 그래서 항등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항등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이 뭐가 됩니까? 곱셈공식. 알겠죠?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어떤 수를 대입하든지 간에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특정한 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고 항등식은 모든 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 된다. 자, 항등식의 개념을 봤다면, 자, 두 번째는, 자, 항등식임을 알 수 있는 문장의 표현 방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떤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가 과연 항등식 문제일까 아니면 방정식 문제였을까? 방정식은 따지지 않겠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자, 그래서 항등식임을 알 수 있는 문장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건 항등식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뭐가 됩니까?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네 번째, x값의 변함 없이 자, 이와 같은 문장의 표현 방법이 나오면 이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 문제구나. 알겠죠?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문장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이런 용어입니다. 모든 실수 x, 임의의 실수 x,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x값의 변함없이 이런 말이 나와도 이 문제는 항등식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항등식의 정의하고 항등식의 문장의 표현 방법이 왔다면, 자, 최소한 항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미정계수법입니다. 자, 미정이라는 말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한문 그대로 본다면, 자,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 된다. 자, 이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가 있느냐? 자, 수치대입법. 자, 수치대입법하고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 자,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여라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저는 수치대입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계수비교법만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치대입법하고 계수비교법을 쓰는가. 자, 이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수를 집어넣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은 계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은 수치대입법은 전개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할 때 이걸 전개해야 해. 그런 부담감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수치대입법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수비교법은 전개가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전개가 가능하다. 이 정도는 내가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전개한 다음에 계수를 비교해서 푸는 것이고, 만약에 전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거나 내가 힘들어. 그런다면 수를 직접 집어넣어서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할 때는 전개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할 때는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고, 전개가 가능하면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비교법을 쓰자.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항등식의 기본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항등식을 내가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자, 우리 수진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수진아, 이 등식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렇죠? 이 등식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할까라고 한다는 것은 얘가 지금 항등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항등식이 되려면 a가 0을 갖고 b도 0을 가지면 얘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x 플러스 얼마 b가 cx 플러스 d하고 같습니다. 자, 이때 이 등식의 값이 항상 성립하려면 a는 c하고 같고 b는 뭐하고 같다? d하고 같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x에 대한 이 1번과 2번은 x에 대한 항등식이지만 이 3번은 x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x하고 y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계수를 비교해서 a는 a-하고 같고 b는 b-하고 같고 c는 c-하고 같다면 우리가 이런 기본 계산을 이용해서 항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해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등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된다? 곱셈공식하고 나눗셈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정리했을 때 이 네 가지는 한 번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항등식에 대한 기본 내용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를 들어갈 겁니다. 자, 5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야. 자, 나머지 정리는 어떨 때 나머지 정리를 쓴다? 몇 차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구하는 정리. 나머지만 구하는 정리가 나머지 정리가 됩니다. 어떠한 방식을 몇 차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눕니다. 뭔만 구하느냐? 다른 건 안 구해요. 나머지만 구하겠다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다. 자, x-알파로 나눌 때 목은 qx가 되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의 값은 뭐가 됩니까? 상수가 돼야겠죠? 그지? 나머지는 제수보다 차수가 1차 작아야 하니까 1차로 나누면 상수,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라고 나눠야 합니다.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요 나머지만 구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의 표현 방법을 드러나면 자, 다항식 fx는 얼마? x-알파로 나눌 때 목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되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나머지의 값을 구하려면 이게 없어져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얘를 없애려면 이 새끼가 0 되는 점을 몰라요. 알겠죠? 그렇지만 얘가 0 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의 값이 0이 되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알파가 되겠네?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자, 알파를 집어넣으면 F알파는 알파 집어넣으면 0이 돼서 나머지의 값 R이 이렇게 등장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만약에 하나의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1차식을 0으로 하는 x의 값이 얼마야? 알파지? 그 알파를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제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3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구한다면 이 1차식을 0되게 하는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2x 플러스 얼마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1차식을 0되게 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머지의 값을 의미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나머지 정리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몇 달 전에 분명히 배웠지만 그래도 그 바로 푸는 것보다 한 번 정도 짧게 정리해서 기본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인수정리. 자, 우리는 만약에 인수정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식은 꺼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정리가 나오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인수정리를 내가 그대로 한번 적어본다면 fx에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fx에서 알파를 대입한 f알파가 0이면 fx는 반드시 x-알파라는 인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인수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f알파가 0이면 이 fx는 반드시 x-알파라는 인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제가 fx라고 했을 때, 자, 중학교 과정으로 간다면 인수분해해 주세요. 맞아요? 자, 어떠한 하나의 다항식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각각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인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 fx에서 f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어. f1이 0이었다는 것은 이 fx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정리의 값을 써서 미지수의 값을 구할 때는 f알파가 0이면 fx는 반드시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야, 기억나니? 자, 그 다음에 7번이 조립제법입니다. 자, 조립제법인데 우리는 이 조립제법을 유도까지나 어느 학교가 되든지 간에 이런 유도하는 공식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것만 잘 기억해 줘도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만약에 사용할 때는 조립제법은 일반적으로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구한다면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고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면 뭘 사용한다? 조립제법을 사용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구하는 정리입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의 값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항의 개수가 얼마가 된다? 1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조립제법을 만약에 썼을 때 1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한다? 1이 돼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떠한 다항식 fx가 x-알파 목은 얼마야?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말은 어떤 하나의 다항식 fx를 1차로 나눴을 때 제가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목과 나머지의 값을 찾았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fx를 mx-m알파로 나눌 때는 과연 목과 나머지의 값은 어떻게 나올까? 자, 얘는 조립제법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립제법을 만약에 썼을 때는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겁니다. 얘는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죠.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알겠지?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는 그냥 뭐가 된다? 그냥 1차식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생각하고 목과 나머지의 값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로 목을 다시 한번 나눠주면 요게 얼마가 된다? 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들아, 여기서 m이 빠져나오면 얘하고 약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죠? 그치? 이게 똑같은 말이야.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의 값을 구한다면 조립제법을 써서 구하고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그래도 그냥 조립제법을 쓰라는 이야기야. 목만
1차항의 계수 다시 한번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 봅시다. 이건 제가 지울게요. 어떠한 다항식 fx를 x-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fx를 x의 상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하자. 자, 이와 같은 식의 값을 뭐 하자? x-1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의 값 한번 구하러 갈게요. 자, 조립제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3차항의 계수, 2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 상수항의 계수 됐나? 자, 조립제법을 만약에 쓰려면 1차식을 0으로 하는 x의 값이 1 나오죠? 자, 사용할 겁니다. 1 적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fx는 내가 x-1로 나누면 목은 얼마나 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나머지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다항식을 뭐로 나눴다? x-1로 나눈 게 아니라 이 다항식을 2x-2로 나눌 때 목하고 나머지의 값을 구하여라. 이건 분명히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죠. 조립제법을 원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그냥 조립제법을 쓰라는 이야기야. 이 1차식을 0으로 하는 x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써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 놓고 목하고 나머지의 값을 구해가지고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고 2니까 그때 목만 1차항의 계수 이렇게 나눠주면 목하고 나머지가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든 이해됐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54페이지에서 60 거기까지 한번 정리를 잘 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찍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 꼭 읽어봐. 항등식, 문장의 표현 방법, 계수 비교법, 수치대입법,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이런 내용을 한 번만 읽어봐도 이 안에서 적용하는 방법만 한두 번만 연습하면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알겠죠? 별다른 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오늘 숙제 54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맞죠? 그 부분 잘 정리해 오시고 올림포스 1강 정리해 오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고난이도 숙제 질문을 제가 받을 겁니다. 제가 답지 드렸었죠? 자, 우리 친구들 질문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으로 자, 제게 질문을 보내면 제가 질문을 받아드리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마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번호에 거꾸로 질문을 받아줄 거예요. 알겠죠? 질문 번호가 나오면 뒤에서부터 질문을 받아주겠다는 거야. 앞쪽에서부터보다.
자, 칠판 보겠습니다. 35번부터 지금 질문본을 안 받았지만 35번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내용을 아마 잘 보고 왜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계산하는 방법을 아마 해설지는 너무나 복잡하게 나왔을 거예요. 알겠지?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본다. 1차 이상의 다항식 fx하고 gx에 대해서 fx를 gx로 나누었을 때의 목은 qx고 나머지는 rx입니다. 자, fx를 뭐로 나눴냐면 gx로 나눴을 때 목이 얼마냐면 qx가 되고 나머지가 rx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gx를 자, gx를 qx로 나누었을 때 q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또 rx다. 목은 내가 hx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rx가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게 뭐가 되냐면 문제에서 35번에 나눴다는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fx를 gx로 나눴을 때 목은 qx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할 것은 나머지는 항상 제수보다 차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x를 본다면 gx를 다시 한번 q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야. 그러면 qx의 차수는 rx의 차수보다 더 큽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나누죠. 한번 봐라.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 다항식을 제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목을 x 플러스 2라 한다면 내가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요놈을 3차라고 나눴다 할까요? 3차로 나누면 나머지의 값을 제가 2차라고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맞죠? 항상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값은 얘보다 차수가 작아야 하지만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식의 값 fx를 이거로 나눈 게 아니라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과연 나머지가 얘가 되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라고 나와야 해? 상수항이라고 나와야지. 알겠죠? 이해됐나? 그러면 자, 기억 명제를 한번 봐봐. fx를 qx로 나누면 나머지가 rx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gx가 되고 요게 qx가 되고 요게 rx라고 한다면 제일 위에 걸 한번 봐보세요. 어떠한 다항식의 fx를 gx로 나눴습니다. 목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rx가 됩니다. 됐나? 그런데 기억 명제는 그때 fx를 qx로 나누면 이거로 나누면 과연 나머지가 얘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알겠지? 윗줄 첫 번째 줄만 본다면 이 명제 기억은 거짓 명제입니다. 알겠죠? 기억은 거짓 명제인데 왜 이 기억이 참이냐? 두 번째 줄에서 rx가 qx의 차수보다 더 작다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죠? rx가 qx의 보다 차수가 작다고 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는 자 Rx는 GX의 차수보다 작으니까 3차니까 2차도 되고 1차도 되고 3차도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줄에서 QX의 차수보다 작아야 하니까 1차보다도 작아야 하는 거야. 결국 뭐가 됩니까? 상수가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fx를 gx로 나눠도 나머지는 rx가 되고 qx로 나눠도 나머지는 rx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이 없었다면 기억명제는 거짓명제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명제는 뭐가 된다? 참인명제가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됐나? 자, 수진아, 요 말뜻 이해돼? 보영이도 이해돼? 아, 지영이, 지아는? 유민아, 요거 이해되니? 다음에 나눗셈 문제,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얼마? 3gx. 자, 니은 명제 본다. fx 플러스 3gx. 자, 갑니다. 이것을 qx로 나눠주세요. fx에다가 gx의 3을 곱해서 qx로 나눠라. qx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자, qx로 묶습니다. 묶으면 fx가 되니까 되려면은 여가 gx가 있어야 하고 gx에다 3을 곱하니까 얼마가 된다? 플러스 3hx로 이렇게 묶여버리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fx하고 여기다 3을 곱해서 더하니까 이 식의 값은 4 곱하기 rx로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네. 됐나? 그럼 결국 fx 플러스 얼마 3gx는 qx로 묶었으니까 qx로 나누면 이건 목이 되는 거고 얘는 나머지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런데 rx의 차수는 qx의 차수보다 작다겠으니까 상수항 4가 곱해져도 차수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식은 qx로 나누면 나머지는 4rx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 명제는 맞았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명제를 보면 fx-1과 gx-1을 곱한식을 qx로 나눠주세요. 얘들아, 간다. 그냥 fx 안 적고 f-1이라고 적을 거야. fx-는 양변의 1을 뺍니다. gx, qx 플러스 rx-1 이거하고 같죠? 오케이? gx-1은 g-1로 적을 거고요. q 곱하기 h 곱하기 얼마? r-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 그런데 지금 문제는 fx-1과 gx-1을 곱해달라는 겁니다. 이것 두 개 곱해주면 결국 이것 두 개 곱한 거하고 똑같겠네? 됐나? 근데 곱했는데 뭐로 묶어달라는 거야? qx로 나눴다는 이야기죠? qx로 묶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한번 가보자. 복잡하니까 일단 색깔을 넣어버릴게요. 색깔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색깔을 내보내면 fx-1과 gx-를 곱하면 좌변을 곱하면 얘가 된다. 이 식의 값은 이제 뭐 해야 한다? 우변을 곱해야겠네요. 이 우변을 곱한 것을 qx로 나눴다 했으니까 qx로 묶어줘야겠네. 자, qx로 묶을 겁니다. 자, qx로 내가 묶으면 잘 봐. 이거 두 개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요거 곱해야겠죠? 자, 먼저 한번 곱해본다. 한 번,
2번, 3번, 4번 곱하겠네. 자, 여기 곱하면 Q로 묶여지죠? Q로 묶여지면 남는 건 얼마야? QX에 GX에 HX 이렇게 묶여지겠네. 자,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QX로 묶으면 GX에다가 RX-1로 이렇게 묶여지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묶으면 QX로 묶으면 HX에다가 RX-1로 이렇게 묶여지겠네. 자, 그러면 요 세 개는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Q로 묶은 식이야. 그리고 나서 Q로 묶어지지 못하는 항은 요 두 개 곱한 값이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RX-의 제곱이 되겠죠. 자, 문제는 무슨 이야기야? 이와 같이 fx-를 gx-를 qx로 묶었을 때 이렇게 주어진다면 얘는 나머지가 될 수 있죠. 왜? rx의 차수가 qx의 차수보다 작다겠으니까. 근데 얘는 뭐 했어? 제곱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qx보다 차수가 작다고 할 수가 없죠.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qx가 만약에 3차였다면 rx가 만약에 2차를 가지면 항상 나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 rx-를 뭐 해버렸으니까 제곱을 해버렸다면 얘는 4차가 돼서 3차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귿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말씀 이해되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있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막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뭐 인수분해, 곱셈공식의 변형 막 식 계산하는 거 있지? 에? 그런 거 가지고는 친구들하고 절대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는 필선이가 곱셈공식도 잘하고 곱셈공식의 변형도 이용하고 막 식도 계산하고 다 해. 이 친구도 안 할 것 같아? 이 친구도 해. 이 친구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는 절대 학생들 변별력을 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학생들에 대해서 변별력을 딱 나누고 성적을 딱 결정해버린 것은 학생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정도의 문제를 경계로 딱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나눗셈 문제가 된다면 이런 35번들이 딱 등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죽어라고 기계적으로 푼 학생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나눗셈을 다 일일이 꼼꼼히 해본 학생은 그게 답인지 아닌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변별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집어넣고 뭐 항등식이니까 뭐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그런 문제는 누구든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게 어렵다, 못 풀겠네? 그게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꼭 만나게 돼 있어요. 몇 개? 3개 내지 4개. 그러니까 22문제에서 고등학교에 가면 2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20문제 나온다고 합시다. 20문제 나오면 3문제 내지 4문제, 4문제는 좀 더 많다. 20문제에서 3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4개 틀리면 이제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한 문제가 등급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개 틀렸다. 잘 나오면 2등급 후반이나 그냥 3등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숙제를 할 때는 그냥 처음에 풀었을 때 맞으면 좋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희를 무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야, 이런 문제는 내가 풀었을 때 답이 나오면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음에 점수 따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0문제에서 우리 수진이나 우리 민주나 우리 필선이가 딱 3명이 앉아있다면 우리 이 3명은 20문제에서 14개, 5개는 다 맞아요. 우리 민주하고 수진이하고 필선이는 20문제에서 공부했으니까 13개, 4개 내지 14개는 다 맞아. 그리고 나서 15개, 16개 맞은 것은 나는 실수했는데 우리 수진이는 실수 안 하면 수진이는 맞고 나는 실수했으니까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지? 거기서 차이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진이도 어려워하고 나도 어려워하고 민주도 어려워하는 3문제 있겠죠. 그 문제를 우리 셋 중에 누가 처리를 잘 했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급까지 탁탁탁 갈라져가는 거야. 많은 차이 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는요, 내가 90점 맞았어. 우리 민주가 90점 맞았어. 내가 70점 맞아서 민주는 2등급이고 내가 3등급이야? 아니에요. 민주하고 나하고 등급 차이가 많아요. 민주가 1등급이고 내가 2등급이면 딱 한 문제. 알겠지? 한 문제 아니면 민주는 틀린 게 4.5짜리 틀렸고 나는 4.8짜리 틀렸고 그럼 차이가 0.3 나오죠? 거기서 또 등급씩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등급씩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던 부분은 무척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칙을 감히 하자. 내가 풀었을 때 맞는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자. 알겠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게 편합니다. 내가 막 생수학을 몇 번씩 풀고 기본 문제를 몇 번씩 풀어서 맞았다? 근데 그거 하면 뭐예요? 시험 문제를 거기서 안 내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에? 내가 열심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학교 때는 내가 열심히 했다? 등급이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는 내가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 상대방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상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백날 소용없어요. 알겠죠?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잘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나눗셈 문제. 다 싫어해. 34번. 자, 한번 가볼까요? fx하고 gx를 h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됩니다. 야, 한번 봐보자. fx하고 gx를 뭐로 나눴대? hx로 나눴대요. 야, 여기 한번 봐봐. hx로 만약에 나눴는데 목이 있어 없어? 목이 문제 안 나왔죠? 그죠? 목이 없으면 목을 주란 말이야. fx 플러스 gx를 hx로 나눈데 목이 얼마야? 몰라. px라고 주자. 나머지는 얼마다? 2다. 2야? 이렇게 표현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를 fx 마이너스 얼마 gx를 무엇으로 나눴을 때 hx로 나눴습니다. 목이 얼마야? 나머지는 5인데 목이 얼마야? 몰라. 목을 모르니까 qx라 가자. 나머지를 5라고 하자. 자, 얘들아 나봐봐. 내가 다른 거 했어 안 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썼죠? 문제에서 fx하고 gx를 뭐로 나눴습니까? h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내가 표현해 주는 거야. fx-gx를 h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입니다. 목이 없어서 목을 주고 표현만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표현만 해버린 거야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줄에서 m하고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인데 m
fx, n, gx를 hx로 나누세요. 그때 나머지가 0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네. 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뭘 구해달라는 거야? 문제는 mfx 플러스 mgx 요 놈이 나왔네. mfx에다가 mgx를 뭐로 나눠주세요? hx로 나눠주세요. hx로 나눠달라는 것은 이 식을 hx로 묶으라는 이야기야 지금. 묶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이용해달라는 거야 지금. 잠깐만 이해됐나? 야 그러면 mfx에 플러스 mgx를 알려면 fx도 알고 일단 gx도 알아야겠네? 자 fx하고 gx 찾으러 갈 겁니다. 자 fx하고 gx를 찾으러 갑시다. 변변 더하자. 불러. 변변 더하면 2gx네 2fx네.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네. 그리고 그걸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겠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2fx는 요거 두 개 더해 hx로 한번 묶어볼까요? 묶으면 px 플러스 얼마? qx 그 다음에 더하면 얼마야? 7이야? 이해됐나? 근데 나는 fx를 찾아야 하니까 양변을 2로 나눠버리자. 양변을 2로 나누면 목도 2로 나누고 나머지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fx 나왔는데 mfx야? mfx야? 여기도 m을 곱해달래요. 그러면 여기에다도 뭘 곱해주면 돼? m을 곱해주고 여기도 m을 곱해주면 등식이 성립하겠네? 잠깐만 이해됐나? fx를 네가 찾아야 하니까 fx 구해서 양변의 각항에다 m을 다 곱해버렸어. 됐나? 자 이제 gx를 찾으러 갈 거야. gx를 찾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 걸 뺄 겁니다. 빼면 여기서 이놈을 빼요. hx로 묶으면 얼마? px 마이너스 얼마? qx 그리고 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얼마? 3 됐어요? 뺀 순간 여가 2가 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눕시다. 나누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mgx니까 모든 항에다가 n을 곱하자. 여기다 n을 곱하니까 n을 밖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n을 곱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mfx하고 mgx가 나왔는데 이 두 식을 더해서 hx로 나누래. 이 더한 것을 hx로 묶어달라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mfx하고 mgx를 다시 한번 뭐 해버리자? 더해버리자. 자 더합니다. mfx 플러스 mgx는 이거 두 개 더할 거예요. 근데 hx로 묶여지죠? 그럼 hx로 묶으면 우리 친구들은 다음에 센스가 있다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왜?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예쁘게 적을 필요가 없지. 왜? 나머지가 0이라는 걸 지금 쓰러 가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여기를 한번 적어봅시다. 자, 2분의 그냥 통으로 적어버릴까요? 2분의 자, px 플러스 qx 곱하기 m에다가 px 마이너스 qx에다가 n을 곱하면 얘가 되겠네. 그래서 mfx하고 mgx를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니까 2분의 7m 마이너스 3m 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을 hx로 나눴다는 것을 hx로 묶어주세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0 나왔습니다. 요게 0이라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려면 분자가 0 나와야겠네? 그럼 얼마야? 7n-3n은 0이다. 7n과 3n은 서로 같다는 이야기네? 근데 m하고 n은 무슨 수야?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되니까 이건 7의 배수야. 맞죠? 그럼 이것도 7의 배수가 돼야겠네? 그럼 n이 얼마야? 7 나와야겠지. n은 얼마고? 7이고 m이 얼마야? 3을 가져버리면 서로 소가 되면서 서로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려면 m은 3을 갖고 n은 7을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말뜻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봐라. 나눗셈 문제지만 35번도 마찬가지고 34번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제일 점수가 잘 나오는 장소가 뭐가 됩니까? 나눗셈 문제예요. 어떠한 당식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가고 나머지 개수만 가지고 다 나눠요. 1차로 나눴을 때 뭐가 나머지 구하여라. 조입제 쓰면 다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든가 분별력이 없다는 거야. 알겠죠? 중요한 건 어떤 생판 처음 봤을 때 나눴다는 거야? 그럼 나눴으니까 표현해버리자. hx로 나눴어. hx로 묶어달라는 이야기네. 묶어버리자 하고 계속 문제에서 시키는 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틀릴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만 아니라 매년마다 학생들이 나눗셈 문제를 많이 틀려갖고 오는 거야. 알겠죠? 이게 겁먹지 말고 나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표현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센스 필요한다면 저는 이거 적어줬죠? 근데 굳이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게 빨리빨리 계산해버려야지. 자, 그래서 혹시 그래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찍으시고요. 또 천천히 해서 또 나가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를 3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31번 문제 35, 34,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뒤쪽에 질문 받아준 게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얘들 입장에서 더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뒤쪽을 받아주는 거니까 봐봐. 그럼 오늘 클리닉 시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1번부터 19번까지가 질문이 있었다. 나이가 틀렸으니까 뭔 창피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클리닉 선생님한테 불러가지고 1번부터 19번까지 틀린 걸 먼저 처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처리가 딱 되면 한 번 정도 다시 봐. 내가 왜 이것을 틀렸는가 기억을 해야 해. 그리고 나서 고난이도 문제. 내가 지금 30번 대 후반이나 20번 대 후반을 풀어줄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그 정도가 딱 처리되면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말고 틀린 거 다시 풀어봐. 틀린 거 다 풀어보고 나서 이제 앞쪽에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니야. 에? 그런 문제를 또 다시 풀어보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숙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자기가 틀렸던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오답 정리하느라고 숙제를 못했어? 숙제야 집에 가서 하면 되죠. 그죠? 중요한 건 자기가 틀렸던 걸 다시 정리해보면서 풀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하려고 봤는데 수진이가 질문하고 있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서 놀아야 해? 아니지. 그럼 그때 질문할 것을 해야 하는데 수진이한테 질문 받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과제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영이가 불러서 또 가버렸네? 그러면 시발시발 하지 말고 그냥 보영이 끝날 때까지 질문해. 선생님한테 불러. 선생님 친구 보영이 받아주고 저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선생님이 와. 오기 전까지 혼자 문제 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틀려서 질문한 것이 창피하다?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진짜 틀렸는데도 질문을 못하는 게 더 창피한 거야. 나중에. 알겠지? 그래서 너희는 어차피 질문하고 공부하러 학원에 나온 거지 선생님한테 저렇게 많이 맞았어요 하고 질문 안 하려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그 생각은 전혀 갖지 말고 시간이 질문이 처리가 안 끝났어. 집에 갈 시간이 됐어. 그래? 특이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앉아서 계속 질문하고 가세요. 알겠죠? 그래 놓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 가셔도 되는 거죠. 질문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벌떡 일어서서 가방 싸고 가면 좀 그렇잖아. 아, 수업이나 다른 수업이나 이제 무슨 일이 있다면 가셔야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간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개념 문제는 정말 그 단어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연습시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54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는 기본 개념 문제가 되니까 계속 틀리면 풀어봐. 알았지? 그래서 그 문제만큼 기본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니까 절대 실수가 없게끔. 아시겠죠? 꼭 그 부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봐라. 어제 나 어떤 학생이 우리 학원에 왔더라. 학원에 왔는데 진짜 가관이야. 부모님이 그걸 몰라요. 부모님이 그걸 몰라. 학원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 그 학생이 수진이라고 할게. 그냥 이름하기 편하게 좋게. 수진이라는 학생이 왔어. 그래? 실장님 날 불러서 테스트지를 먼저 준비해달래. 그래서 테스트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작년에 고등학교 9일 예비니까 산을 공부하고 지금 뭘 공부한대요? 그랬더니 하를 공부하면서 수원을 공부한대. 하를 공부하면서 수원을 공부하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얘가 이제 입장이니까 학생 입장이니까 그래도 문제를 쉽게 냈어.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봤던 시험지 있지? 그것보다 더 쉬워요. 이제 수학 상 범위를 내줬으니까 앞에 부분을 내줬는데 4개인가 5개 맞았어. 4개인가 5개 맞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진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이제 수학하를 하고 있대. 수학하를 하래. 그래? 수학하 하면서 수학상 같은 거 복습을 많이 하고 있겠다 했더니 아니요 수학하고요 수학원을 나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수원을 왜 나가냐고. 수원을. 그러면 그 친구는 과연 겨울방학 때 수학상을 그대로 방치하겠죠? 안 할 거 아니야. 수학하를 하면서 수원을 할 거 아니니. 부모님이나 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부모님이 좋아해. 우리 딸이 수진이가 수학 이제 1학년인데 수학 2학년 수학 수원을 한다. 얼마나 뿌듯해. 근데 금방 봐봐. 얘 봐봐. 24문제에서 24개인가 25개에서 4개 맞았어. 4개인가 5개인가.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그럼 그 얘는 방학 때 3월달 딱 갔을 때 얘는 수학 3을 다시 해야 해. 다시 해야 하는데 4개 5개 맞았다는 것은 거의 작년에 이 3월 이후로는 수학 3을 안 했다는 거예요. 수학 3을. 그럼 수학 3을 안 했는데 1년 만에 수학 3을 이제 3월 달에 가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시험을 봐. 그럼 100점 100패야. 근데 부모님이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2학년 수학을 하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정말 선행 안 해도 돼. 깊게 안 해도 돼. 너희들이 선행을 한다면 학까지만 선행해도 돼. 학까지만. 내 수업 받는 학생들 2학년들도 1학년 때 선행을 하고 안 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선행을 안 한 학생이 뭐가 됩니까? 선행한 학생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와. 왜? 중요한 건 집중력의 차이야. 그래? 저 수업 시간에 저거 맞아. 기억에서 저걸 배웠어. 이걸 배우고 오늘 그냥 그대로 풀어버리는 거야. 다 알고 가겠지. 근데 내가 작년에 선행을 했네? 선행을 했다 손 치고 대충 공부해. 그러나 몰라. 선행의 의미가 잘못하면 지금 우리 수진이 입장에서는 우리 수진이가 있으니까 얘 이야기한 거야. 수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수학 상과 많이 하면 수학 하.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정확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수원하고 수투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수원, 수투 다 해요. 거기서 집중력 발휘하면 충분히 진도 다 쫓아갑니다. 다 쫓아가요. 뭐가 급하다고 지금 뭐가 됩니까? 수투를 나가고 수원을 나가고 그걸 나갑니까?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그거 진짜 반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음에 그렇지만 친구들도 다음에 너희 주위에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빠른 선행을 나갈 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독약이야, 독약. 선행을 아주 빨리 나가는 학생, 수원과 수투 나가는 학생은 정말 상하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런다면 그 애들이 수원을 나가도 돼요. 수투를 나가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학원에서 나가라니까 그냥 얼싸들차 따라 나가는 거야. 근데 절대 그건 안 좋은 거야. 만약에 우리 보영이가 선생님, 제가 수학 상을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영이가 나한테 와서 수학 하를 할까요? 선생님 수원을 나갈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수학 하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수학 하를 한 번 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수학원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수학 하를 하라고 합니다. 왜? 수원은 앞으로 1년 후에 배울 내용이죠. 1년 동안 볼 수 있는 기회 있어요? 없어요? 1학년 때 못 봐요 수원을. 그러니까 10개월, 11개월 동안에 수원하고는 이게 담을 쌓는 거야. 알겠죠? 11개월 전에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날까? 나기야 나겠죠? 대충 무슨 봤던 기억이 나니까 크게 영향은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수학상과 수학하를 철저히 해놔. 자, 그 부분 31번 문제를 한번 보고 31번 문제를 한번 보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의 6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3의 24성, 3의 12성 플러스 1, 2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의 4성 플러스 1, 2의 8성 플러스 1, 2의 32성, 2의 16성 플러스 1. 이 식의 값을 계산하세요. 근데 이 식의 값을 계산을 했는데 이 식의 값을 뭐로 계산해 달라겠냐면 자, 3의 37성 마이너스 R, 2의 50성 마이너스 Q 이 꼴로 바꿔주세요. 이때 PQR을 계산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좌변에 있는 이 식의 값을 일단 정리해달라는 거야. 정리해서 이 모양으로 바꿔라. 먼저 이 좌변을 우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일단 좌변을 나는 정리해야 해. 근데 이 식의 값을 딱 보고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곱셈 공식을 지금 써달라는 이야기구나. 그걸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다가 이걸 계산해. 이걸 계산할 수 없죠.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자를 계산하려면 이걸 계산해 나가야 해.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됐나요? 자, 이 분홍을 없는 분홍을 곱했으니까 동치를 하기 위해서 분자에는 4에서 1, 3을 뺐으니까 1을 뺐으니까 3분의 27에다 1 더하면 28이니까 요렇게 해주면 결국 이 식은 동치가 되는 거지. 없어져 버리잖아. 이거 두 개 약분되고 얘 두 개 약분되잖아.
그치? 그래 놓고 곱셈 공식을 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걸 얘가 계산 들어가면 자, 곱셈 공식 씁니다. 3의 6승 마이너스 1, 3의 12승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래서 앞에는 3의 12승 마이너스 1에다가 3의 24승 3의 12승 플러스 1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2의 4승 마이너스 1 2의 8승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곱하면 2의 16승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2의 16승 마이너스 1에다가 정리하면 2의 32승 2의 16승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곱해져 있는 3분의 얼마 28이 이렇게 곱해져 가면 되겠네요. 자, 이걸 얘가 정리하면 얘는 모양이 뭡니까? 3의 12승을 A라고 놓고 1을 B라고 놓는다면 A-B 뒤에는 A를 제곱하고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럼 곱셈 공식에서 A의 13승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 되겠네. A의 3승 A의 3승 A의 3승 3의 36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어요? 이 분자는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니까 자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니까 요거 3 곱하면 얼마? 2의 48승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그런데 이 식의 값이 앞에 곱해진 수가 3분의 28이 곱해져서 이 좌변에 있는 준식의 값을 정리한 결과가 얘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걸 우변으로 바꿔보려고 했더니 3의 37승이 돼야 해. 3의 37승이 되니까 이 수가 이렇게 분배가 들어와야 합니다. 자, 분배가 들어오면 자, 3의 37승 마이너스 얼마? 3이 되고 분자를 보니까 2의 50승이 돼야 해. 48승이니까 2의 제곱이 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28은 7 곱하기 4인데 이 4를 여기다가 분배시킬 거예요. 2의 제곱에다가 2의 48승 곱하면 2의 50승 4가 여기에 분배되면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에 남았던 7에 이렇게 곱해져 가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의 지수가 37승과 50승이 돼서 PQR이 7, 4, 3으로 정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 분홍색을 곱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죠. 말뜻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올 학생은 잠깐 다녀오셨다가요. 지아야, 유민아, 바람 쐬고 와, 보영아. 추워서? 수진아, 바람 쐬고 와. 답답하지 않아요?
자, 24번하고 25번을 한번 봐봅시다. 24번은 질문한 친구가 있고 질문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질문 안 한 친구는 그 과정이 맞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24번 문제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2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 이 식의 값이 A 플러스 얼마? 2B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의 제곱하고 같다고 한다. 이때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였을 때 다음 등식 중에서 항상 성립한 것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뭐 전개를 하든가 변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값은 자세히 정리하니까 곱셈 공식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버리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래 놓고 보면 이거의 제곱이 얘하고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좌변을 내가 정리해 봤더니 이 좌변은 a 플러스 얼마 2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 놓고 이 식을 전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꿔놓은 게 훨씬 더 계산이 더 간단하네요.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요. 자, 양변에 얼마야? 음수를 곱했더니 준식의 값은 좌변은 c의 제곱이 되고 우변에는 곱해졌으니까 a-2b의 제곱으로 주어진 식의 값이 이렇게 정리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봤을 때 x의 제곱이 7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럼 x는 얼마야? 7이 되든가 x는 마이너스 7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 식이 성립하려면 c는 뭐하고 같다? a-2b하고 같든가 c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2b하고 같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네요. 됐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식의 값이 성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을 구하세요 라겠으니까 둘 다 되지 않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치? 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마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때 과연 이 식의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거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건 내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 식의 값 마이너스 2b 이항해 보겠습니다. a는 뭐하고 같다? 2b 플러스 c하고 같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자, 2b 플러스 c야. 2b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까? 어차피 a, b, c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 아니야. 2b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보다는 더 크잖아. 그치?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요놈 한번 지워볼까요? 삼각형에서 세 변이 주어지면 어떤 두 변이 되는지 간에 나머지 한 변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세 변이 주어지면 작은 두 변의 길이 합도 나머지 한 변보다는 더 커. 오케이? 그런데 b 플러스 c라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작아버리죠? 이 식은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가 b 플러스 c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b 플러스 c가 당연히 a보다 더 커야겠지. 이 식은 안 나오는 식이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의 값을 만족하는 식의 값은 자 정리해 나가면 A-2B 플러스 C는 0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식이 하나만 성립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24번이 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2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5번은 이런 이야기다. 자, A란 수의 값이 있습니다. A란 수의 값이 102의 제곱 마이너스 98의 제곱이 되고 102의 3승 마이너스 98의 3승이 된다. 자, A라는 수의 값이 이와 같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이 수는 과연 몇 자리 자연수일까? 됐어요? 만약에 그 수의 값이 이렇게 6자리 자연수였다면 그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은 과연 또 얼마가 될까? 결국 A를 정확하게 다 읽어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A의 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합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102의 제곱 마이너스 98의 제곱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 쓸 수 있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 이 식의 값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100 플러스 98 100 마이너스 102 플러스 98 102 마이너스 98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더 간단한 것은 이런 식의 값은 102하고 98은 100을 기준 잡으면 x를 뭐라고 하자? 100이라고 하자. 왜 그 많은 수 중에서 x를 100이라고 놉니까? 100x의 거듭제곱은 뒤에 빵빵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100을 기준 잡아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식의 값은 정리하면 100이라는 것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98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02의 3승은 x 플러스 2의 3승이 되고 98의 3승은 x 마이너스 2의 3승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x의 제곱 없어지고 2의 제곱 4, 4 없어지고 4x 마이너스 4x 마마 플러스 4x가 돼서 앞에 있는 식의 값은 계산하면 8x 됐어요? 자, 요걸 계산하면 x의 3승 자, 이거 암산 바로 전개할까요? x의 3승 플러스 3a제곱 b 6x의 제곱 플러스 3ab의 제곱 12x 플러스 8 이 식은 전개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이니까 앞에서 뒤에 걸 빼면 없어지고 없어져서 빼면 12x의 제곱 플러스 16이 나오네요. 오케이? 자, 12x의 제곱 플러스 16이니까 이건 정리하면 12x의 제곱 플러스 얼마? 16이 나옵니다. 자, 이건 내가 정리하면 얼마가 된다? 96의 x의 3승 플러스 자, 16 곱하기 8 얼마가 됩니까? 128이 돼서 128x가 됩니다. 자, 그런데 96에다가 x가 3승이란 말은 빵빵을 6번 붙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1, 2, 3, 4, 5, 6이 나옵니다. 128에다가 빵빵을 붙이라는 이야기네요.
빵빵 붙이고 128을 더해주면 이 식의 값은 96,0,128 빵빵이 돼서 이 수의 값은 960만 12,800.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수는 몇 자리 점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 9천만이네요. 8자리 점수가 되고 그때 그 8자리 점수의 값을 모두 더하면 10에다가 20에다 6 더하면 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의 값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x를 100이라고 놓고 곱셈 공식을 쓴 게 훨씬 간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근데 정 이렇게 안 하시면은요, 정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계산이 간단하냐 복잡하냐 그 차이점만 있는 거야. 선생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200이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4 나오네? 1이나? 그럼 요 식의 값은 얼마? 800하고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그 계산이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곱셈 공식으로 돌려서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을 마지막 문제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거의 27번까지 들어가면 24번 이후에는 거의 질문이 별로 없어서 앞에 있는 문제는 이제 면문항이 안 되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네요. 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넓이가 4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그때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관계식을 성립한다고 하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 식의 값은 얼마냐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얼마 C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자,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인데 세 변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만약에 정 모르겠으면요 이거 일일이 전개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풀지? 시험장에서 그렇게 고민할 거야? 어떻게 풀지? 하고 모르면 무작정 전개라고 해서 이걸 정리해 줘야죠. 그죠? 그것은 만약에 숙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이고, 자, 이 식의 값을 정리하면 이 식은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B 플러스 A 플러스 C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 식의 값은 B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C가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식의 값을 정리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돼서 좌변 값은 이렇게 변형됩니다. 됐나요? 자, 우변 값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변 값 어떻게 정리하지? 요것은 얼마야?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야? 그럼 이건 뭐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니까 잘못 묶었네? 이렇게 묶으면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묶으니까 잘못 묶었구나. 그러면 무엇을 쓸까요? A 마이너스 C 플러스 B에다가 요건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묶어지니까 곱셈 공식에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돼서 얘가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2b의 제곱. 우변은 a-c의 제곱에다 넘어올래 플러스 a 플러스 c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2ac 플러스 2ac가 없어져서 1차항은 없어지고 2배의 a제곱과 c의 제곱이 두 번이어서 좌변과 우변에 b가 약분돼서 이런 식의 값이 성립해서 변 b가 직각이었구나, 빗변이었구나. 이해됐나? 자, 변 b가 빗변이었으면 문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는 C하고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면적이 4가 나왔어. 면적이 4가 나오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A제곱이 얼마? 4가 돼서 A제곱은 8 제곱에서 8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A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A가 2루트2가 되면 C도 2루트2가 돼서 변 B는 얼마 나온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제곱하면 8, 제곱하면 8, 16이 나오네요? B의 값은 얼마? 4가 돼서 A, B, C가 다 읽혀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 C가 다 읽혀지면 C분의 A, B의 값도 읽혀지겠죠?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후반 부분의 문제까지 정리를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앞에 있는 부분은 그래도 다소 정리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 다시 한번 안 보시고 정리하시고 얘들아 제일 먼저 가서 선생님 오늘 19번까지 질문할 수 있으면 빨리 질문하시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고난이도 질문하시고요. 그거 빨리 끝내면 숙제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얘들아 잠깐만 봐봐. 자, 우리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 작년 앞전주에 그걸 봤다는 걸 꼭 피부에 경험하셔야 합니다. 배웠어도 시간을 2, 3주 동안 배웠어도 그걸 복습을 안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많이 틀렸구나. 알았지? 그러나 그 과정을 여기 와서 다시 복습하면 반복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복습입니다. 응용은 선생님이 너에게 복습을 많이 하면 선생님이 계약했을 때 응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게 해줄 거야. 알겠죠? 기본에 숙지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보시고 자, 고생하셨습니다.